자, 좀 쉬었어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하는 몇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심리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벼락거지, 동학개미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벼락거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벼락거지하고 저를 확 쳐다보시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쩌면 더 심각한 겁니다. 네네, 벼락거지. 이거 네네. 언제 나온 얘기죠? 저는 이거 코인 때나 부동산 때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한참 부동산이 막 자고 나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갑자기 뭐 영끌이라고 하나요? 이제 영끌에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들 보면서 거기에 참여 못한 분들, 그렇죠. 네. 나만 그냥 뒤로 상대적인 박탈, 그죠? 나만 가난해진. 그 경제적인 어떤 그걸 이 격차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어떤 것과 것으로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비교되는 느낌들을 대부분 우리가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하죠. 그러니까 제가 60대인 분들, 제가 70대, 80대인 분들과 그렇게까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저의 상대적인 부의 크기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20, 30대가 훨씬 더 그걸 하기가 좋은 시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 엄청난 차이죠. 근데 10억과 20억은 그것보다는 적은 차이로 느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얘가 과하긴 하지만 125억과 135억 별 차이 거기서 못 느낍니다. 거기죠.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벼락거지란 말 자체가 똑같은 그런 부의 차이나 자산의 차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용어죠. 저는 저보다 뭐 재산이 뭐 3, 40억 많은 친구를 만나도 벼락거지 느낌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기 밥값은 네가 내라 하고 제가 나갈 때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와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막 굉장히 제 삶의 페이스를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저보다는 젊은 세대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그 감정으로 만들어진 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이 PD님 죄송하면 몇 살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풍으로 보는 건 얘기가 아닌데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시죠. 저한테 교수님은 코인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코인을 하고 싶은 이유를 지금 찾고 계시구나. 아니면 하고 있다면 그걸 정당화시키려면. 네. 저는 코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코인이 지금 거의 이제 억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 투자하실 건데요? 근데 자기가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실 수 있다고. 그럼 하시라고. 뭐든 하시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1,000만 원 생기면 하시라고. 중요한 건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일에 대한 자기 길을 알고 있으면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 벌었고 엄청나게 큰 부를 이뤘고 나는 왜 그때 안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의 감정을 안 느끼는 건 불가능한데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떤 그 투자 전문가가 와도 운이다. 일부 상당 부분 운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운은 뭐냐면 왜 독일어나 유럽어권에서 행복이랑 행운이 거의 동의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운을 관리하는 방법은 빈도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야 한 골 들어가는 선수는 그럼 슛을 많이 날려야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상당히 어떤 많은 부분도 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확률을 높이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빈도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조금씩 투자해 보는 거. 결국 그 얘기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자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들이 보면 자기 일에서의 자기
확신과 자기 정의나 자기 길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다른 길에 무언가를 싹 다 묶어가지고 싹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 일을 하러 돌아와서 거기를 쳐다보며 뭐 KB부동산 전문위원 박원갑 교수님, 박사님의 그 표현을 빌자면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전 그 표현이 너무 우상향 기우제.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그 표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네. 자기 일에서의 자기 길과 자기의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조금씩 투자를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제교육,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근데 경제학자분들이 경제교육과 관련 있는 일을 하시는 건 거의 아니니까요. 네. 그 경제교육의 핵심을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 자산을 어떻게 불리느냐,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먼저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거의 교육을 못 받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돈을 잘 썼다고 칭찬받아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교육의 측면들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다뤄본 민족,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뭐 유대인들,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제 주위에 있는 그 유대인 심리학자들 중에 이 친구는 참 경제교육 잘 받았을 것 같다. 예. 뭐 지금 이제 2024년에 버는 수입이 저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물론 외국 대학에서 근데 참 이 친구는 경제교육 잘 받았다는 느낌을 예전 20년 전부터 줬던 친구들은 자기 자녀 교육할 때도 그걸 꼭 실천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어떻게 잘 썼는가를 꼭 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잘 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네. 자기 소망이나 자기 목적이 정해진 대로 썼다라는 걸 꼭 보더라고요. 네. 우리는 돈을 잘 썼다 그러면 싸게 물건을 샀다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득템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 이런 거.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하고 그 이유는 정말 타당하며 그리고 그 타당한 이후에 그 물건이 나한테 기여하는 바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득템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입고 그렇죠. 옷장에 있는 옷들도 있죠. 네. 싸게는 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분들이 득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의미 없는 물건들을 수많은 배송 업체들에 있는 배송 기사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여러분 그 알자하고 태자 들어가는 그거. 그렇죠. 네? 네. 싸다고 막 지르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뭐냐고 하냐면 원트는 강렬한데 라이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왜 원하는지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도 아니고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닌 거예요. 아이가 규모 있게 돈을 잘 썼어요. 네. 그럼 그 규모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결국은 그게 코인처럼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뭐 부동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다른 것 뭐 예적금처럼 약간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든 그 돈을 벌었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소망하는 건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강하고 세고 과시적인 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고 어느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잘 몰라요. 그 명세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중에 내가 볼 때 그렇게 조장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SNS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인스타라든지 뭐. 그렇죠. 자크 라캉의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거 라캉이 아마 살아 돌아왔으면 내가 정말 SN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실히 얘기하고 내가 세상을 떠났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드는 기능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근데 그럼 SNS를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저는 이런 화법은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럼 SNS 하지 마. 그런 분들은 막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을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너무 똑같아서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SNS에 진짜 내 행복을 적어야죠. 남들이 안 보는. 남들이 안 보는.
그냥 나만 가지고 네. 내 거에 와 부장님한테 무지하게 깨진 날은 사우나하고 알탕 먹으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네. 야, 요럴 때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느꼈던 건데 야, 혼자 있을 때는 좀 외롭고 심심할 때는 쥐포 2개 구워서 땅콩 한 접시 넣고 맥주 2캔 먹으면 짝이다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국민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요 때는 요거랑 요 작은 컨비네이션 몇 개가 너는 행복함을 느끼게 돼. 요 때는 근데 상황이 바뀌잖아. 근데 좀 바뀌어야 된다 너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다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욕구가 적은 게 아니라 욕구를 눌러서가 아니라 훨씬 욕구가 다양해서 그래요. 네. 그 왜 우리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A매치 경기 볼 때는 뭡니까? 치킨에 맥주잖아요. 네. 근데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 아니면 동동주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에서 와 필승 고리야 하면서 A매치 안에다 붉은 악마 티 입고 파전에 동동주 좀 이상하잖아요. 네. 되게 이상해요. 그때는 행복감이 안 와요. 잘. 맞아요. 네. 비 오는 날 생맥주에 땅콩 먹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네. 치킨 먹고 있고. 이게 인간이 굉장히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 맞게 거기에 요렇게 세 개, 요렇게 4개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게 인간의 뇌가 수많은 연결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가 되게 까탈스러워요. 이런 걸 많이 적어본 분들이 강해지더라고요. 굉장히 허약한 그 구조를 가진 분, 많은 돈을 벌어도 약간 위태로운 분들이 그런 타자의 욕망을 건드리는 내 욕망도 아니고 타자의 욕망도 아니고 도대체 누군가의 욕망인지 모르는 그런 큰 욕망들을 계속 전시하는 분들이 되게 취약하고요. 또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취약한데 SNS에 보면 자기 거 공개 안 하고 자기 거 이렇게 적어놓고 뭐 심지어는 그래서 뭐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이건 오히려 효과가 없네. 차라리 찬물 샤워하고 냉콩국수 먹으면 다음 날 다시 출근은 뭐 이런 거 적어놓은 분들, 이런 분들, 그거 괜찮네. 이런 분들이 강인하더라. 왜 이렇게 비싸지 않은 행복이지만 딱 적재적소의 행복을 기록했기 때문에 참조해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이 그려져요. 일종의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죠. 막 고민하면 거기서 더 가학적인 거 막 하고 뭐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찌뿌도 해가지고 가고 근데 뭔가 자기만의 이렇게 빠져나가는 노하우.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들어가는 돈은 안 아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세가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는 명세도 많지만 이렇게 뭘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의 명세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 그다음에 위시리스트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돈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쓰죠. 그래서 복권 당첨자가 나와도 파산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부를 가지고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는데 우리는 계속 그 슬로프만 보면서 우상향 기후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원시인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나의 행복과 나의 소망을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들은 큰 부를 가지고 외로워서 일찍 죽거나 아니면 아무런 부도 가지지 못해서 또 고독하게 일찍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나의 삶과 나의 일들에 대한 내 정의와 생각과 길이 있어야만.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PD님 계속해서 코인 지금 몇 달째 괴롭대요. 코인 내가 왜 안 했을까. 근데 그 심리도 되게 재밌네요. 저를 비롯해서 회사에서는 저 안 물어보는데 딱 교수님 오니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도 코인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완벽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닐까요? 벼락 거지 반대말이 벼락 부자예요, 그죠? 벼락 부자. 벼락을 맞아도 부자는 한번 돼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또 열심히 추적해서 연구해 보면 양쪽 다 벼락은 맞은 거라서 불행합니다. 근데 벼락 거지는 사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가만히 있는 거고. 거죠. 사실 벼락 거지가 더 안전해요. 벼락 부자는 뭔가 변화가 크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뭔 리스크를 테이킹 하던 운이 좋았던 뭘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야 이거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어? 이걸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매니저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건 뭐 앞으로 계속 벼락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진로 혹은 네. 써대. 내 팔자에 저기 뭐냐 돈전자가 야 사주에 3개가 있댄다. 뭐 그러니까 이런 막 분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내 인생에 행운이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제 끝났다 나는. 네. 왜냐하면 이런 행운이 앞으로 내 인생에 다시 안 올 테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도 자기는 불행할 거라고 불운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매니지먼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양극단이 나오죠. 나는 앞으로 다 될 거야. 그다음에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어떤 행운도 오지 않을 거야. 난 쓸 행운을 이제 오늘 다 썼어. 사실은 물론 수학적으로는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냥 오늘부터 리셋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벼락 거지든 벼락 부자시든 느껴진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리셋. 새로 시작하시는 뭔가를 하셔야 돼요. 네. 리셋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전에 있는 그 벼락 그 벼락 맞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매니지먼트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리셋할 만한 재료가 많아요. 오늘부터 나는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부터 나는 그래서 이 활동을 시작하는 활동가가 될 것이다. 리셋,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리셋하는 걸 제가 도와드려 본 적이 있거든요. 복권 당첨돼서 파산한 분 한 20분 정도.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쪽 금융기관에서 사실 1년에 매번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방송사에서 뭐 그 금융사에서 의뢰를 하셔서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면담을 해봐서 거의 저도 20분 넘게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1등까지는 아니지만 2위, 3위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이상 당첨되신 분들이 특히 저희 아주대학교 학생 하나도 저한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500만 원 넘는 복권 당첨됐는데 그다음부터 나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행운도 없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비슷한 그런 그 상실감이나 오히려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모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방법 오늘부터 일을 리셋하자.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새로운 인생이래요. 새로운 인생은 뭐냐면 나는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동사 할 걸 정하자는 거죠. 할 걸. 인간이 이건 사실 그것도 제가 많이 커리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함, 명칭, 직위 이거 다 명사거든요. 제가 명사 되게 싫어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사는 아무리 이력서에 적어봤자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동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업의 임원이셨는데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력서를 쭉 보면 다 명사잖아요. 직위, 직책, 명함, 분야 뭐 이런 거. 그냥 전문임을 나타내는 30년 동안 그 커리어에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임을 대표하는 행위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어떤 업무를 맡았던 빈 곳간은 다 확실히 채웠던 사람입니다. 살림살이했다. 빈틈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찢어진 거 다 이어붙였던 사람입니다. 숨어 있는 놈 잘 찾아내서 일 시킨 사람. 그런 행위가 나와요. 있어요. 사실 그리고 본인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안 찾으니까 본인도 그 행위를 설명 못 하니까 자기의 평생 30년 커리어를 대변하는 함축적인 그 행위가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니까 뽑는 분도 이분 일 잘할까? 어디다 데려다 쓰지? 어느 쪽에 되는 거야? 그럼 이해관계만 따지죠. 아유 어차피 뭐 이제 이 양반도 끈 떨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인력의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이분을 어떻게 데려다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인구도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50대 이 좋은 기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아무런 포장지 없는 신문 봉지에 쌓인 아이템처럼 시장판에서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하죠. 동사로 당신의 인생 30년 커리어를 제발 좀 포트폴리오를 동사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이분 필요해요. 이분은 아니에요. 이게 다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다 부장, 본부장, 전무, 사장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 커리어를 그런 동사형인 분들이 가가지고 딱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다 또 제3의 인더스트리에서 그러니까 그 동사적 행위로 세컨드 커리어가 훨씬 더 두 번째 커리어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걸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커리어 코칭하거나 아니면 취업 면접을 도와주는 그 아카데미에서 네. 그 동사를 신입사원들한테 말하라고 시켜요. 면접 볼 때.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입사원이 왔는데 아무 커리어도 아직 없는 분들이 저는 빈 곳간을 채우는 인재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왔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죠. 레주메에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꽤 있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동사형 커리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 그 결과를 면접에서 쓰라고 하는 미사여구예요. 네. 미사여구예요. 그 말은 신입사원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이 해야 되는 면접관들의 면접관의 인생이에요. 면접관의 인생. 그렇군요. 뭐 김경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동사를? 저는 3프로 TV에 그 인남식 교수님 네. 나오시면 중동학교.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인남식 교수님 근데 원래 화법 자체가 요런 건 당신들이 잘 몰랐다는 걸 잘 캐치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게 인남식 교수님의 네. 행위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지금 새로운 정보 알려드린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하는 동사. 저는 네. 제가 굳이 자평을 하자면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던 거구나. 혹은 그래서 그때 그게 성공했던 거구나. 네. 저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일깨워드리는 역할을 잘하는. 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저는 완전 잼팽이. 네네. 그러니까 그냥 다 근데 같이 교수예요. 이 교수라는 명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죠. 네. 네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꼭 그분을 동사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동완 프로님도 이진우 프로님도 정 프로님도 다 그 동사로 저는 표현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는. 네네. 저의 동사는 네. 뭔지. 그럼 우리 김 프로님의 동사는 무엇인가요? 저는 늘 새로운 콘텐츠를 가진 분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 계시나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 신과 대화, 신과 함께 뭐 주말 콘텐츠, 뭐 라이브 뭐 이런데 하려고 하는데 어쩔 땐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어쩔 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늘 저의 관심사는 적어도 지난 한 5, 6년, 6, 7년 동안은 그게 제일 저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비슷한 말이지만 살짝 다른 각도에서 사람 모으는 재주가 탁월한 거. 사람 모으는 재주가 탁월한 거. 예를 들자면 정 프로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빠졌는지 귀신같이 알아내는. 맞아요. 맞아요. 2%는 뭘까요? 2%. 이거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 프로님은 제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해도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고요. 이 프로님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으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반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잘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셋이 하면 빈틈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수를 찾으셔야 되냐? 고수가 아닌 사람이 여기 앉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고수 모셨어요 오늘. 제가 왜 세 분 앉아 계실 때 처음에 왔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왔었는데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그때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아는 분인데 세 분이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그날 아주 즐겁게 촬영한 걸로 돼 있지만 와다다다다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나갔는데 뒤에 자켓을 벗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분들이 김 교수가 왜 그랬더니 너 뒤에 태권브이 그려줬다. 이렇게 땀이 나서 아주 즐겁게 곤란했던 거죠. 오랜만에 막 뇌를 막 2000rpm이나 한 2만 rpm쯤 돌리고 왔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참 또 저희가 그거 재미를 붙였었죠. 자, 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동학개미예요. 이거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2020년, 2021년도에 우리 사회적 현상 중에 굉장히 큰 거고 저희 3프로 TV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저 단어인데 뭐 동학개미라는 얘기를 그때는 매우 프라이드를 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잘못 쓴 것 같아.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하고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신조어를 조합을 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사실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동학개미 현상에
우리 교수님도 그 대열에 참여하셨었나요? 뭐 저는 늘 언제나 조금씩 늘 하니까 그 대열에 적극 동참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조금 양이 늘어난 건 분명히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분명히. 예.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원래 남이 하니까 다 따라한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해서라고 저도 그게 약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죠.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예. 전반적인 대세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거 사실은 약간 주체성이 가면 자기만 뭐 별도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체성이 강하고 주인공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니들이 해 그럼 나도 할 거야. 이건 동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성이 강하다라는 게 이건 한국인의 성격이에요. 네. 근데 인격은 다른 거예요. 성격은 주체성이 강하다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 하니까 나도 할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니들이 해 그럼 나는 다른 길을 가마. 이건 그 사람의 전혀 다른 사회적인 전략 혹은 행동적인 전략인 거죠. 근데 중심에는 항상 바로 주체성이 높은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동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끌려가니까 조금씩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그 적극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죠. 네. 한국 사회는 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동학개미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좀 이게 너무 좀 우리가 너무 달려갔던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한국 사회는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야 돼요. 선택지가 많으면 다양한 주체성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하면서 굉장한 에너지가 날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집의 형태에서부터 사회적인 성취의 기준까지 아파트와 돈 뭐 이런 선택지와 평가지가 너무 한 종류인 게 제일 큰 문제죠. 네네. 유현준 교수님이 홍대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다 똑같은 게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많은 사회, 다양한 주인공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면 한국 같은 에너지가 많은 사회에서는 오케이, 좋아. 너는 A 형태의 주인공이야. 나는 B 형태로 가볼 거야.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동학개미라고 하는 한 종류로 다 가는 그것도 에너지와 열정을 가진 채 이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회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중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액티브하고 그죠? 가장 개성 넘치고 가장 뭐 진취적이고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적응력도 강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뭘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군집적이다. 쫙 몰려가서 했다가 또 쫙 안 하다가 그러기도 하거니와 한국 비즈니스 제가 몇 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은 뭘로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겨먹어야 되는데 네가 그걸 해?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다른 걸 하면 되는데 그래서 족발 골목도 있고 떡볶이 골목도 있고 뭐 꽃게탕 골목도 있고 뭐죠 감자탕 골목도 있고 저는 해외에서 그런 거 잘 못 봤거든요. 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막 같은 업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원조야, 난 태조야. 하물며 막 하다가 지을 게 없으니까 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만 그런 건지 특수한 건지 우리 세대만 그런 건지. 동일시 기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옵니다. 민족적으로. 네, 동일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동일시가 뭐냐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어. 네. 가로 열고 내 좀만 하면 너처럼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되게 강하죠. 동일시 기제가 강한데 그것도 이제 주인공 주체성이 강한 데서 나오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는 시험 문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가 학생들이 뭘 공부하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모든 공부의 내용과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제 중년 우리 좀 더 선배라고 하면 너 성공한 거 맞아. 너도 성공했어. 너도 성공한 거야. 근데 족발집을 해서 성공을 하든 아니면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해서 성공을 하든 아니면 생태계 운동을 하면서 성공을 하든 셋을 이렇게 딱 놓으면 딱 모아놓고 근데 니들은 얼마 버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죠. 네. 롤모델이 정말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롤모델. 물론 롤모델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성공과 그다음에 실현 어떤 자아적인 그런 측면의 실현에 대한 그 평가의 잣대도 정말 다양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선배 세대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네. 요즘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요즘 심리학자들이 IQ의 시대도 이제 EQ의 시대도 이제 아닌 CQ의 시대다. 그러니까 컬처예요. 문화지능. 문화지능. 문화지능이 높은 집단과 조직과 기업이 훨씬 더 창조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내부 안에서 똑같은 50명이 있어도 다양성 이슈를 잘 극복해내며 네. 사람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한다. 국가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다 검증된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화지능이 높은 사회나 조직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예. 소를 대에 잘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를 잘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소의 대가 잘 적응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진이 굉장히 높은 그 기업 대표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분 자녀분이 결혼을 했는데 갔어요. 아드님이 결혼해서 갔는데 네. 김 교수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며느리 이번에 결혼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어떻게? 예,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잖아. 야, 근데 우리 집 대가족이잖아, 김 교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가족 15명이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랑 잘 맞힐까? 잘 적응할까? 이걸 물어봐요. 이거 되게 큰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매번 그때마다 대를 위해 소가 계속 침묵당하고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희생당했어요. 이건 문화진이 굉장히 떨어지는 너만 사회예요. 조용하면 돼. 그렇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그런 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화지능이 높은 곳이 기업과 조직과 국가가 앞으로 훨씬 더 다가오는 수많은 급변하는 이슈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심지어 AI 관련성 연구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네. 훨씬 더 성장하는데 소를 위해 대가 네.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맞춰보거나 청취하거나 조율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전부 사실 저희를 어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기성세대라고 친다면 기성세대가 먼저 기성세대 내부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기성세대에게 다수에 해당하는 기성세대가 좀 더 맞춰보고 조율해보고 그다음에 조정해보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선배 세대가 해줘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후배 세대들은 종목이 다양해졌구나.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야구도 하는 거고 펜싱도 하는 거고 이제 레슬링도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포지션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런 미래가 바로 그런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 그 낳은 현상 중에 하나가 포머라는 게 있어요. 포머. 나만 진짜 탈락되는 거 아니야? 다 그게 뭐 아까 벼락거지 벼락부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런 금융 경제 투자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때 야, 이 포머 때문에 잘못 결정하고 또 포머 때문에 이제 난 투자 아이도 3% 안 봐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이거 네네.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거 나만 소외감 느끼고 나만 저 상승의 대열에 나만 못했을 때 결국은 저희는 보여도 좀 평정심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지만 작동이 잘 안 돼요. 시장 게임이나 시장 실험을 하면 100명이 있을 때 네. 100명이 한 종류의 토큰을 위해 살아가면요. 예. 포모가 똑같은 수준으로 일어나도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10종류의 토큰
이 10종류의 토큰을 위해 10명씩 한 10개 그룹에서 포모를 느끼면서 열심히 나만 쳐주면 안 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회 전반의 자원의 양도 많아지고요. 네. 굉장히 능동적인 수평적 거래가 일어납니다. 네. 포모,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네. 사실 이건 한국의 에너지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나만 뒤처질 수는 없지. 우리 집안만 뒤처질 수 없지. 한국 유독 그렇더라고요. 강하죠.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그게 없으면 사실 그냥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있을래라고 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에너지와 근면성실함의 원천이기도 한데 문제는 다변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좀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래 나만 뒤처질 수는 없어. 네. 나만 뒤처질 수 없어. 계속해서 10개의 계속 봐 혹은 20개의 어떤 도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죠. 네. 결국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제예요.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포용적인 문화를 가지면 왜냐하면 연구를 해보면 뇌 자체가 포모를 너무 잘 느낍니다. 한국인은. 글쎄 그게 한국 사람만 그런 건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주식 딱 사가지고 20% 물렸을 때 좌절감보다 자기가 주식을 딱 팔았는데 30% 올랐을 때 좌절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려 있는 게 문제지 팔고 나면 자기 것도 아닌데 오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성적인 건데 감정적으로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종목이 많거나 네. 아니면 다른 다른 바로미터들이나 지표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네. 그걸 덜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올인을 했거나 이거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에 그런 낭패감이 훨씬 더 크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시간 관계상 그만할까 했는데 이거는 진짜 꼭 하나. 가스라이팅. 정말 많이 쓰더군요. 가스라이팅. 요즘 가스라이팅은요. 네. 하나의 시대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왜 가스라이팅을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된 분야의 연구물들을 소개해드리거나 사례들을 이제 다뤄본 경우가 좀 있어서 네. 이런 채널에서 가끔 이제 뭐 문득문득 언급을 하면 그거 키워드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몇 배 이상 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회수가. 네. 이 PD 썸네일에는 가스라이팅을 넣어주세요. 뭐 가스라이팅의 유래나 아니면 뭐 이런 범죄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럼 워낙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가스라이팅은요 의도와 무관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가스라이팅이고 나쁜 의도가 없으면 가스라이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네. 의도 없이도 가스라이팅이다. 그렇죠. 상대방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왜 사과할 때 이렇게 사과하시는 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과가 그겁니다. 네가 불쾌했다면 사과할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그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뭐 기분 나빴어? 네. 그럼 내가 알았어. 나도 그렇게는 안 할게.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되게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언어예요. 상대방이 느꼈다면 그냥 사과.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내 의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잘못한 거죠. 네네. 좋은 의도로 하는 가스라이팅도 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족 이것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혹은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반복되는 말이 그게 하물며 가족애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저는 26년 차인데 제 아내한테 오랫동안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면 5살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귀엽다는 의미로 아이고 참 철이 없으셔 우리 박 여사. 그 애정의 표현처럼 들리는데 저는. 그렇죠. 근데 철이 없다라는 게 20년 가까이 철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언젠가부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로 아주 딱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철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마. 나 어른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몰랐는데 애들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대요. 꽤 여러 번. 어느 날 갑자기 난 어른스럽다라는 게 뭐 특별히 뭐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또 자식에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보살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자꾸 그 말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할 때마다 그 말이 걸리는 모든 말들. 네, 그거 다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난 나쁜 의도가 없었어. 귀엽다고 하는 말이었어. 그 말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이에서. 그때 그래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당황했죠. 당황하죠. 당연히 당황하죠. 네. 상대방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다시는 하지 않을게.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만약에 했다라고 이제 아니면 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당신이 그런 의미로 들었다면 미안해가 아니라 너를 그런 의미로 듣게 해서 미안해. 네. 당신이 그런 의미로 듣게 해서 미안해가 맞는 사과라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들었다면 미안해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의미로 듣게 해서 미안해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 그렇죠. 내 잘못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드려 죄송합니다예요. 순간적으로 왜 내가 열을 내지? 근데 좀 헷갈릴 때 있어요. 진짜 걱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진짜 걱정했다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돼요. 네. 그냥 하지 않게 만드는,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그냥 무기력하게 만드는. 네. 그 데이빗 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외모 비하하는 남편들. 네. 아이고 할머니들 뭘 그렇게 찍어 발로 이런 거. 왜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네, 광고에도 나오는 그런 언어인데 이게 바로 뭐냐. 네. 결국 당신한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라고 일가를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부인 외모 비하를 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연구까지 했겠죠.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정말 많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너는 밖에 나가도 매력 있는 여성이 아니니까 날 떠나지 마. 네. 날 떠나지 마. 결국은 그러니까 끝까지 추격해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럼 차라리 그냥 왜 그렇게 화장해? 나 버리고 어디 가려고? 이게 더 나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자기의 진실된 마음 혹은 자기의 본능, 자기의 진짜 욕구, 자기가 진짜 뭘 바라는가를 제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좀 상처가 많거나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외가 존경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그렇죠. 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신감도 있고 네. 건강한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렇게 꼬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프로님께서 정말 이 직원은 중요한 직원인데 떠나면 안 돼. 우리 회사를.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야, 너 떠나지 마. 너 떠나면은 안 돼. 우리 회사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넌 나가봐라 임마.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떠나죠. 아니 뭐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바쁜가 봐 요즘. 뭐 그런 식. 네. 네. 바쁜가 봐 요즘.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 한가한가 봐.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진심이 아니죠. 진심이. 아니죠. 네, 진심은 나 정말 네가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혹은 뭐 사적 관계에서는 나 너랑 만나고 싶거든. 너 나한테 관심 가졌으면 좋겠거든. 나이 들어가면서요. 네.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자기 소망과 요구 사항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대신 품격 있거나 재미있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네.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어려워요. 네, 네. 정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아주 평안한 표정이었으면 좋겠고 모든 행동 거지가 저분 참 품격 있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연습과 네, 또 네. 공부와 또 각성과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아마 우리 김경일 교수님과의 저와의 대화를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도 그렇게 공감하자 그렇게 되고 싶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 기회가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로를 좀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할까 싶어요.
요즘 수명 관련된 리포트들이 워낙 뭐 예. 오래 삽니다. 네, 뭐 그거 요즘 재수 없으면 120 넘겨 산다. 130 넘겨 그게요. 산다. 재수 없으면이라는 단서는 같은데 거의 2년에 한 10년씩 늘어요. 재수 없으면 90, 재수 없으면 100, 120이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수명에 관련된 레포트들은요. 진짜로 이게 AI 쪽 레포트랑 수명에 관련된 레포트가 거의 이게 제목 가려놓고 보면 그래프가 비슷하다 할 정도로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오래 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사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요. 고치셔야 되는 언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40대, 사춘기 같은 40대,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신입사원 같은 50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뭐 60대, 70대라 하시더라도 이제부터 20, 30년 바꾸시는 언어가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라는 겁니다. 아, 예. 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고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대표 심리학자 분과 처음에 1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넘어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김경일 교수님과 여러분들의 어떤 심상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모르잖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저 자주 오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저는 뭘 했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정말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혀서라도 여기 그게 제가 했던 일이니까 저는 저의 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다음번 신가대화 때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봄 여러분 보내시기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